안녕하세요. 5.18 광주 항쟁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도상의 장편소설 꽃잎처럼 골랐습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동백꽃이 후두둑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5월 18일 당시에는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날 그 자리에서 쓰러져간 많은 분들의 모습은 동백꽃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가 정도상이 오랜만에 신작 소설을 들고 찾아왔네요. 친구는 멀리 갔어도, 실상사, 그리고 장편소설 은행나무 소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꽃잎처럼은 1980년 5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아침에 이르는 마지막 결상전의 순간을 담은 작품입니다. 시간대별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거리와 함께 몇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불야학 아십니까? 윤상원, 박관형 등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광천동 성당에서 출발한 야학입니다. 1978년에 출발했죠. 이 소설은 화자인 노명수인데요. 화자인 나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1978년 들불야학을 만나고 그 들불야학에서 상우, 아마 윤상원을 모델로 한 것 같습니다. 상우와 희순, 이 희순은 박기순을 모델로 한 것 같죠. 두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희순을 사랑하다가 잃고 난 다음에 이 도청에 와서 마지막까지 그 참상을 목격하는 그 과정들을 쭉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이 박기순이라는 분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언니네 집에 갔다 가죠. 새언니네 집에 갔다 간가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들불야학이 열었던 해죠. 1978년 12월에. 이 화자인 노명수는 이 희순 누나, 2살 누나이면서 강학. 당시 들불야학에서는 교사를 강학이라 부르고요. 학생을 학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서로 배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이 들불야학 출신들이 전남도청과 YWCA 등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윤상우는 물론이고 YWCA에서 투사회보를 만든 사람들도 다 들불야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소설에는 들불야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도 등장합니다만은 간단한 줄거리를 겸해서 보겠습니다. 20살 청년 명수는 5월 18일 이후 구성된 투쟁위원회의 대변인 상우, 윤상원을 모델로 한 인물이라고 했죠. 상우의 경호원을 자처하며 도청에서 결전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배우지 못한 서름을 씻기 위해 들불야학에 들어간 명수는 그곳에서 희순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여기에도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묘하게 희순을 두고 상우와 명수가 함께 좋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박기순과 윤상원 열사는 82년도인가요? 영혼 결혼을 하죠. 지금도 광주 국립묘지에 가면은 두 분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 영혼 결혼을 기려서 넛굿을 꾸리죠. 그 굿을 꾸리는데 그 굿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사랑도 명예도 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 사연들은 많이들 아실 줄 압니다. 26일 밤 도청과 주변 건물에서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는 500여 명의 시민군과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로 들어오는 공수특전단을 비롯한 2만여 명의 계엄군. 보십시오. 500명과 200명입니다. 2만 명입니다. 무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해서 범했던 것입니다.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은 후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우리를 후벼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주를 모욕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역사의 참화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시민군의 최후의 순간을 직감합니다. 명수는 생각합니다. 직감하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 도청에 있는 이유는 단 한 사람, 희순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뒤에서 오겠지만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 때문입니다. 무슨 이념을 위해서,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감정이 어떤 그 이념보다 강력한 연대의 효과를 낳는다는 것. 5월 광주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몇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죽음은 감기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네, 감기처럼 흔했답니다. 사진은 상무대 그 신원이 확인된 시신을 모셔놓은 관입니다. 이 화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래를 잊은 지 벌써 아흘해가 되었다. 그 아흘해 동안 이 도시에는 죽음이 감기처럼 흔했다. 금남로는 물론이고 시 외곽에서도 많은 사람이 공수부대의 총질과 몽둥이질에 죽었다. 그들은 시신을 함부로 다루었다. 군용 트럭에 쓰레기처럼 실어 어딘가로 갔다. 거리의 나뒹구는 시신을 모아 시민들이 도청과 상무관에 모셨다. 누구인지 확인된 시신은 상무관으로 보냈고 누구인지 모르는 시신은 도청에 있다. 도청에는 시체 썩어가는 냄새와 향 냄새가 묘하게 섞여 바람결에 흐르고 있었다. 죽음은 감기처럼 흔했답니다. 그 흔한 죽음을 바라보는 이 20살 청년의 가슴속은 어떠했겠습니까? 5월 광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좋은 문학작품도 많이 있고요. 영화도 많이 있고 판화도 많고요.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재현해 보여줬죠. 사회과학 책도 많이 있고요. 이 유튜브에서 한홍구 TV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며칠 전, 엊그저께 같은데요. 며칠 전에 5.18에 관한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5.18의 큰 흐름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강의 영상으로 상세한 내용은 넘기고요. 저는 이 소설 꽃잎처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언론은 어땠을까요? 참 참담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명수 화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공수부대의 살인과 만행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 이 도시가 공수부대의 총칼 아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는 아름답고 좋은 말과 노래가 흘러나왔다. 라디오 DJ는 전국에서 보내온 엽서를 읽어주거나 초대 손님과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다. 그 아름다운 노래가, 수다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었다. 나도 모르게 라디오를 때리기도 했다.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은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프고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입도 번긋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나 버려진 국민이었다. 국내 언론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투쟁위원회 대변인인 윤상우는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죠. 국내 언론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보시죠. 그 위대한 조선일보 한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1980년 5월 25일자 신문입니다. 이 바리케이드 너머 텅 빈 거리엔 불안감만. 무정부 상태 광주 일주랍니다. 무정부 상태처럼 보였겠죠. 근데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공동의 삶이 영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생필품 동락 고통스럽다고 했다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취재 안 하고 받아 쓰는 데는 뭐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언론 권력 어떻게 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이런 그 언론들을 스피커로 해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그 가짜뉴스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 어떨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주는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어떻게 미래를 괴롭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봐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계엄군이 아니라 침략군이다. 그렇게 보였다고 하죠. 지금 자료를 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보시죠. 놈들이 오고 있다. 이 한마디가 귀에 콱 박혔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놈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놈들은 탱크와 장갑차, 헬리콥터와 화염 방사기까지 앞세우고 올 것이다. 놈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놈들이 지나간 자취마다 붉은 피가 흥건할 것이다. 우리는 놈들이 우리의 도시를 유린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계엄군이 아니라 침략군이다. 지켜야 할 자기네 국민들 향해서 총칼을 휘두른 야만적인 침략군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이 반인도적인 범죄를 징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게 무엇이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5월을 기억하면서 정도상의 꽃잎처럼 읽으면서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하게 되새겨야 할 줄 압니다. 도청의 마지막까지 머무른 게 사랑에 대한 예의라고 했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명수가 짝사랑했던, 좋아했던 희순이라는 여성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희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상우라는 이 대변인을 옆에서 지키면서 끝까지 목격하고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소설적 장치입니다만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노명우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뭐랄까요, 양아치처럼 살다가, 자신의 말입니다. 양아치처럼 살다가 이 학교를 때려치고 나와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렵게 들불약을 만나고 세상에 눈을 뜨게 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죠. 나는 도청에 있으면서 목숨이 아깝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 여기 있는 것이다. 나는 민주화도 투쟁도 잘 모른다. 내가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다. 그것이 사랑에 대한 예의다. 내게 그것을 가르친 사람은 이순이다. 이 소설에서도 지나가듯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도청이 마지막까지 남느냐 남지 않느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하죠. 저 같으면 당연히 도청에서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남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이게 이른바 가방끈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학비리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 지식인들의 한계는 이럴 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 정도상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소설을 썼는지 화자 명수 얘기를 들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지점에서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신세를 지곤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상우, 그러니까 윤상원을 모델로 한 이 상우를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윤상원 열사는 대금을 잘 불었다고 하죠. 이 사진입니다. 마지막 도청에서 최후 발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패배할 것이나 패배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밤에 이 싸움을 피하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싸움에 패배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밤 내 손에서 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피리 부는 소년이 말했다. 이종석 변호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이 흐르는 눈좌위를 꾹꾹 눌렀다. 이 이종석 변호사라는 인물은 수습위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나 패배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밤에 이 싸움을 피하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싸움에 패배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어쩌면 패배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싸움에 나선 것이죠. 그건 호락호락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웅변으로,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약탈당했을 때, 빼앗겼을 때 우리는 다시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염두에 두었든 두지 않았든 이 말 자체는 아주 강렬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 광주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어떻게 우리가 패배했다고만 말할 것인가. 그건 새로운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광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 민주주의의 변곡점이 됐다는 것,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습니다. 바로 이게 패배의 정치학의 한 정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시죠. 우리는 백기를 내걸고 계엄군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해 젖은 깃발이 휘날리는 것으로 나는 지난밤을 잘 살아낸 것이었다. 나는 깃발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깃발을 보는 것인지 깃발이 나를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는 지난밤을
잘 살아낸 것이었다. 화자 노명수의 얘기입니다. 백기를 내걸고 계엄군을 맞이한 게 아니랍니다. 그 백기라고 내걸긴 했는데 거기에 피가 젖어 있었던 것이죠. 피에 젖은 깃발이 휘날리는 것으로 나는 지난밤을 잘 살아낸 것이었다. 나는 깃발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깃발을 보는 것인지 깃발이 나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5월 광주의 그 짧지만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휘황했던 그 공동체의 삶을 보여준 담화 한 편입니다. 이 싸움과 공동의 삶이 함께했던 이 정신이 오늘날에도 광주 정신으로 살아남아 우리를 비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이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일을 우리가 눈앞에 보지 않도록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오늘 5월 18일을 다시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 5월 광주를 모티프로 한 작품을 읽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양아치이자 공돌이라고 부르는 노동자 노명우의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은 광주 이야기 각별합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함께 읽으시면은 또 다른 그 광주의 상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화려한 휴가 그리고 박하사탕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꽃잎 대단히 아픈 영화입니다만 그리고 택시 운전사까지 다들 보셨을 줄 압니다만 안 보셨다면 한 번쯤 보시면서 광주를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도 무겁고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송구합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